6월 29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으니까요. 발표 질문 모두 포인트 위주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7월 월보가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관련된 자료들 키차트 위주로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자료 보시면요.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의 저점이 빨리 나왔습니다. 3분기나 돼야지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4월 마지막 주를 저점으로 5월부터 죄송합니다. 5월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의 특징이라고 보면요. 경기의 저점은 빨리 나왔고요. 다만 그 이후의 회복은 V자형이 아닌 U자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보겠는데요. 매크로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이제 급반등했었습니다. 3, 4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이제 부진하면서 예상을 계속 하회를 했죠. 그러다가 5월 이후에 미국 지표가 예상보다 빨리 이제 반등하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급반등하게 됐고요. 결국 돌이켜보면은 지난 5, 6월 달에 경기 민감주의 급상승의 계기가 바로 이런 컨센서스 대비 지표가 잘 나온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표가 저점이 빨리 나오게 된 배경은요, 단연코 경기 부양 정책의 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FRB는 자산 매입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거의 지금 횡보하는 국면에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정도가 되면요, 워싱턴의 재정 부양 정책도 대부분 다 소진이 됩니다. 이 자료의 키 차트가 이제 25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워싱턴은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을 1차, 2차에 걸쳐서 각각 3,500억 달러씩 지급을 했는데, 1차는 이미 소진됐고요. 2차도 80% 정도 소진이 된 상황들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 가계 종합소득세 납부가 원래 4월 15일이 만기였는데요. 이거를 7월 15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7월 15일이 이제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3천억 달러의 이제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7월 31일이면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했던 매주 600달러의 추가적인 실업수당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의회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간 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적인 공백이 없으려면요. 적어도 휴회를 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런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7월 중하순 정도에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공백 국면이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4차 경기 부양 정책의 금액이 얼마일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7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두었습니다. 민주당은 가계의 추가적인 부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3.4조 달러를 언급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1조 달러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1.5조 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1.5조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거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확인들은 아마 7월 중하순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멘텀 공백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요, 지나치게 가계에 실업수당을 많이 주는 게 일종의 뭐를 해주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실업수당을 7월 31일자로 이제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제 31페이지 보시면요, 11월 3일 날은 대통령 선거이자 의회 선거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5표 차로 상원이 공화당이 수가 많아요. 근데 혹여나 이번에 이렇게 5표 정도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상원마저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상원이 공화당에서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연초에만 하더라도 75%였는데요. 지금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공화당 당원들도 파퓰리즘에 순응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5조 달러를 베이스로 보고 시장이 판단할 거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요. 어찌됐건 가장 낙관적인 민주당의 3.4조 달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지금 미국의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163%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한 154%까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이 154% 역시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책이란 거는 여러 번 쓰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다음에는 학습 효과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책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7월 말이나 8월 정도를 시장의 고점으로 본다라는 게 저희 기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U자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컨셉의 섹터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전략 담당 김영환 과장입니다. 7월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의 키워드는 대형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 미국 위주의 경제지표 개선세, 그리고 한국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결론인 추천 업종과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핸드폰의 LG노텍과 삼성전기,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신재생에너지 관련 하나솔루션과 CS윈드, 내수소비와 관련해서 CJ제일제당, GS리테일, 롯데하이마트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2차 확산의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익 모멘텀 또한 바닥은 지났지만은 강하게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희소한 만큼 가시적으로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입니다. 한편 외국인들의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저점을 지난 이후에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의 양호한 성과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해서 생각하면은 대형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 좀 업종 관련 아이디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키 차트는 오른쪽인데요. 미국에서는 5월부터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 2차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주별로 경제활동의 재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빠른 지역을 보면은 서부 해안과 동부의 대도시 밀집 지역입니다. 이들 회복이 빠른 지역은 IT 업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관점에서 반도체와 핸드폰 등 한국 내에서는 IT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책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에 3차 추경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진정이 되고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의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디지털 뉴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올해 2.7조 원, 2022년까지 13.4조 원이 투입된 정책이고 요체는 한국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IT 융합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예상 수혜 분야는 플랫폼, IT 서비스, 정보 보안 정도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정책 발표 초기에는 밸류에이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그린 뉴딜은 올해 1.4조 원, 2022년까지 12.9조 원이 투입된 정책이고 요체는 파리기후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건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글로벌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하반기에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의 해외 성과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소비 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5페이지입니다. 3차 추경 정부안의 세출 확대분이 23.9조 원인데 이 중에 52%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고용안정 지원 분야 그리고 내수 소비 활성화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월에서 8월까지는 여름 휴가 시즌인데 이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보복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편의점, 음식료, 가전 유통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미국의 그 시가총액이 경제 규모 대비 좀 과도하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 32페이지 차트 보면은 이 비중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유동성에 의한 이런 좀 흐름이라고 보면은 과연 과도한 수준인가? 여기서 뭐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연준이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만한 정책들은 거의 다 썼고 앞으로는 워싱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의 자산이 이제는 좀 소폭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 시가총액 비중이 유지가 되려면은 통화부양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재정 정책은 7월 말이면 대부분 케어스 액트가 소진되기 때문에 4차 부양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 때문에 뭐 그렇다면 시장은 뭐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코로나19를 맞이하고 나서요, 5, 6월달에 세계 증시가 폭등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정책이 일종의 서프라이즈로 작동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3조, 4조 달러는 케어스 액트 때 2조 2천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지금 시장이 대충 가늠하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조차들도 3.4조 달러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멘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8월부터 정책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눈높이를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이에요. 그래서 1.5조 달러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도는 하겠는데, 그 안도감의 길이가 뭐 4개월, 5개월 못 간다라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네. 예.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도 7월 월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최근 자산시장 회복의 메인 드라이버가 정책이라는 데는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4월 달에 실업률 처음으로 급등했을 때 4.4에서 14.7%로 10%포인트 가량 급등했을 때 오히려 대규모 실업에도 개인 소득이 2조 달러 늘어버립니다. 이전 소득이 늘어서. 근데 재밌는 건 5월 달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취업에 나서니까 이전 소득 못 받아서요. 오히려 개인 소득이 8,700억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났다, 뭐 백신 기대감, 경제 재개 이런 것밖에 아니라 그냥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뭐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MM 왼쪽 차트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민주당이 3.4, 공화당이 1조, 6월 중순에 백악관이 2조 달러 정도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월 정도의 케어스 액트보다 적은 규모로 연장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저희가 5월 달에 봤던 것처럼 개인 소득이 좀 감소하는 국면이라면 지표가 빠르게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여전히 말씀드리는 U자 정도 회복을 보고 있고요. 연준도 중요한데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통화수합 잔액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한테 너희들 달러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하는 잔액 그 계좌를 뚫어놨는데 이게 6월 10일부터는 공격적으로 상환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과 일본이 가장 많이 달러 빌린 걸 상환해버리는데 유럽이랑 일본이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가장 핵심 국적인 국가들이죠. 선진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 내에서 달러가 풍부해졌다라는 의미고요. 달러 차입 환경이 뭐 개선된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과거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보다는 타겟형으로 이제 정책이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연준발 유동성 공급 속도 역시 조절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통화 모두 속도 조절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정책의 속도 조절 국면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선진국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 보고 있는데 한국인데 사실 6월, 5월 한국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원화채권을 사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AA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한국 제외한 10년 금리 평균이 0.1%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 1.3이에요. 그러니까 10배 넘게 우리나라 금리가 높거든요. AA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를 빠르게 사고 있다. 7월 달에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데다가 지난주에 최근에 증세 논의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이 없고 이게 올해만 아니라 내년까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할 요구될 거다. 7월 추경과 함께 한국은행 단순 매입까지 오면 국내 장기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냐. 10년 금리 평균이 주요국 대비 10배 이상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급 물량은 좀 하반기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수요 쪽에서는 외국인 쪽 언급하셨는데 공급 쪽은 어떤지?
일단 7월달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 기대보다 좀 적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의외로 상반기에 워낙 PD사들이 비경쟁으로 많이 가져가서 기재부 입장은 우리 기대보다 상반기에 많이 찍혔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덜 찍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기다가 기재부가 한 10에서 12조 정도 바이백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40조 원 가까이 기금채 발행 관련 우려가 있었는데요. 2주 전에 1차 대출 규모가 5조로 정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40조 발행 다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에 기금채 20조 원 정도 조성이 됐었는데요. 실제 대출 3조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절반 이하 대출 낼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공급 물량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는 점점 조금씩 우려가 경감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채권 길라잡이 이어서 발표해 주세요. 네, 6월의 해외 채권 시장은 일단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된 반면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글로벌 채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도 신중한 스탠스의 글로벌 채권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다시 높아졌다. 신흥국 쪽은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브라질이 지금 넘버 2로 미국 다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는데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고 매일 4만 명 이상씩 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된 게 상당히 부담인 상태에서 선진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더해지면서 이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 얘기했지만 중앙은행과 정부 유동성에 힘입어서 투자등록 회사채 하일드 이런 게 상승했는데 강세를 견인했던 정책 효과가 7월에 대부분 소멸하는 게 부담이라서 추가 경기 부양이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해졌고요. 세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의 민주당이 되면 전통적으로 금융위기 때마다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국가중심적이고 팝시즘적인 이런 반시장적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높아질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미중 갈등입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거냐, 미중 갈등 화두를 다시 꺼내면서 무역 전쟁을 넘어서 홍콩 보안법 특례지위 삭제 등 여러 가지 시대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호재와 약재를 이제 같이 봤을 때 7월에는 악재가 너무 많아서 조금 해외 채권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선유가 신흥국 모두 강보합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가지고 로컬보다는 신흥국 달러 채권이 평가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크레딧 발표해 주세요. 네, 위클리 자료 발표드리고 중국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레딧 위클리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이상 상위 등급 회사채 위주로 좀 축소되었고요. 특히 AA 마이너스 등급이 EBP가량 축소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가파른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정기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등급 불확실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AA 등급 내에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AA 마이너스 등급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후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AA 마이너스 위주로 좀 회복세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싱글 A 등급 이하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발행 시장에서 수요가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위 등급의 스프레드 축소는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크레딧 자료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중국 국무원이 시중은행에게 약 1.5조 위안의 이윤을 실물 경기에 분배해 줄 것을 공고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법이 될 전망이고요. 작년 순이익의 약 75% 수준입니다. 따라서 은행에게 있어서는 좀 이자 수입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입 하락을 메꾸기 위해서 좀 기존의 자본 원축력이 우수했던 중국 건설은행이나 우정저축은행 같은 좀 국유은행 위주로 좀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내수 부양의지가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동차 판매 같은 데이터를 보았을 때 내수 소비가 좀 비교적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좀 기존에서 언택트 소비로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온라인 리테일 기업의 사업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련 크레딧물의 투자 매력도가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에서 은행한테 이렇게 돈 쓰라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사실 중국 은행 입장에서는, 특히 국유은행 입장에서는 좀 정부의 입김이 센 상황이라서 정부가 이렇게 1.5조의 이윤을 배분해 줄 것이라고 좀 권고를 하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도 좀 대출을 중소기업이나 가계 위주로 늘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했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좀 이자를 더욱더 낮추는 방향으로 좀 이윤을 배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자재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발표드리겠습니다.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과 수요가 모두 악화되면서 1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당초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한 미국 석유 기업들의 생산성 후퇴로 천연가스 생산 둔화 가능성에 따른 가격 반등을 예상했는데 가파른 WTI 가격 회복세가 가스 생산 둔화 기대감을 후퇴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 불확실성으로 전력용 수요 둔화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부담까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높은 재고 수준으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 천연가스,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을 하회하면서 미국산 LNG 수출 예정 물량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고 부담과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 경쟁력 저하로 미국 LNG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고 부담은 천연가스 가격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가격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수급에 대한 개선 신호가 확인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주간 천연가스 재고 등 수급 지표 발표 시마다 최근과 같은 높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 산업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음식료 산업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고요. 관련해서 여러 번 코멘트 드렸습니다만, 주가 랠리가 있었던 2014, 15년 상황이 올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2014년, 15년과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우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메가히트입니다. 2014, 15년에는 짜왕, 좋은데이, 허니버터치과 같은 좀 신제품들이 있었고, 올해는 테라, 진로이즈뱅 같은 신제품들이 전체 시장과 그 업체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인데요. 14, 15년에는 한류열풍하고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동남아 등의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식품 수요인데요. 2014, 15년에는 HMR 쪽이 1인 가구가 부각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 내 식품 수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미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자체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올해 주가 상승의 이러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으나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이제 곧 끝나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품 부분은 전년도 베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식품 수요가 국내외에서 모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폭은 1분기보다는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작년 2분기는 더웠고 올해 2분기는 좀 서늘하기 때문에 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저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업종 탑픽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 유지하겠습니다. 전사업부 실적 개선 예상이 되고요.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하이트진로 커버리지 재개시했고요. 그리고 SPC3님 홀드로 하향했습니다. 하이트진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주가 57,000원으로 재개시하고요. 하이트진로의 경우는 맥주는 이제 매출 성장에 따라서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도 점유율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이제 진로이즈백의 해외 시장 수출까지 더해져서 실적 자체는 올해 완연한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은 이제 주류 산업은 고정비 부담이 큰 설비 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EV 에비타를 적용했습니다. 글로벌 주류 업체들 보시면 성장 구간에 13배에서 15배 밸류에이션 받았던 것을 감안했고요. 13배 밸류에이션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SPC3립은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 실적 부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배구조상 식품 부분 특히 이제 밑에 맥분이라고 밀다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익 내기가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5년과 비교해보면 실적적인 측면은 어때요? 지금 상황과? 네, 실적은 오히려 올해가 더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홀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던데 걔네들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 매력도가 좀 부진하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비교해 볼 수 있는 업체가,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근데 농심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일단 농심은 국내 쪽에서의 점유율이 독보적이고, 근데 오뚜기는 2017년에 점유율 상승 국내 쪽에서 예상이 됐으나, 2018년 하반기 때 28% 물량 기준으로 고점 찍은 이후에 지금은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오뚜기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고요.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해외 쪽에서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PC삼님은 좀 전에 말씀드려서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종목 선호도 순서가 지난번에는 CJ 제일제당이었고 두 번째 KTNG 그리고 세 번째 오리온이었는데요. 혹시 이번 자료 내면서 변동이 있나요? 변동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제일제당이나 농심 삼양식품, 오리온 이와 같이 해외 쪽에 매출 비중 높은 애들의 그런 이익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 사실 2분기는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뒤쪽에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2분기 자체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그리고 KGC, 한국인상공사에 좀 부진이 있어서 그 부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이익 개선세가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애들 50%, 100%, 300%, 400%씩 성장하는 가운데 사실 이익 개선 모멘텀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반기는 기저효과와 그리고 수출 모멘텀 다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이익 개선 모멘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KTNG는 밸류에이션 감안해서 그래도 요즘 이제 살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료 업종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입은 게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가장 큰 비중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코로나 이후에 좀 MS 경쟁력이 MS가 좀 올라간 회사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공식품도 잘하고 있지만 그 이외 단을 보면 음식료 업종이 당분간 코로나 여파가 지속된다고 하면 제일제당은 선호도가 약간 밀리지 않을까요? 우선은요, MS부터 말씀드릴게요. MS가 좋았던 애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사재기 할 때 아무래도 MS가 좋은 업체들이 그 점포당의 입점 효과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수혜를 좀 받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약간 디레이팅 받았던 이유가 이 독과점 업체에서 경쟁 심화로 넘어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디레이팅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MS 좋았던 업체들 농심 라면 쪽에서는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제일제당이 굉장히 독보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제당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공식품 쪽은 사실 올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기저효과 대비해서 좋았고요. 오히려 B2B 향으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좀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사업부가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정상화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바이오나 생물자원 같이 그동안 1분기나 4분기는 아니고요. 1분기 때 좀 실적이 까먹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또 실적이 까먹을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잘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가공식품이나 그리고 소재 같은 부분들은 코로나19 조금 완화되면서 B2B 쪽의 상세는 좀 완화되고 그리고 가공식품 쪽에서는 판촉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당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밸류에이션이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1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또 해외 쪽에서 슈안스하고 시너지 부분은 아직 제대로 부각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연말 쪽에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기업 리스트에 농심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조사 분석 제한 들어갔네? 아니요. 농심은요. 최근에 2분기 실적 조금 프리뷰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외했고요. 예, 조사 분석 제가 아닙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 산업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주에 그 아시아 투자자 대상으로 그 비대면 마케팅을 실시를 했고요.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투자자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하반기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이 비대면 수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이 서버 투자가 둔화될 거로 예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런 그 피드백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주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반도체 업체들한테 서버 디램 가격을 좀 많이 좀 깎아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거가 1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이 10% 올랐고 2분기에 20% 올라서 상반기에 합쳐서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뭐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메모리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된다. 이거를 좀 인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 한 3% 정도 내려가고요. 4분기에는 한 5% 이상 서버 디램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투자자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게 하반기에 서버 수요는 안 좋지만 그 핸드폰이라든지 PC 그리고 게임 콘솔 수요가 이 뭐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핸드폰 섹터 담당자도 최근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 세계 정부들이 지원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수요랑 가전 수요 증가로 최근에 연결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수요가 4월 달에 최악을 찍었는데 5월 달부터 이미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전, TV 수요도 5월 달부터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는 이미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 개선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5월 달에 출시한 그 저가형 모델 아이폰 SE 모델도 판매가 양호하고 중국 스마트폰 수요는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5월 달에는 부진했는데 이 6.18 페스티벌 같은 행사들 때문에 6월 달부터는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연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도 연간 2천만 대 정도 팔릴 경우에 글로벌 낸드 수요의 4% 이상 증가가 가능해서 이것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삼성의 원제트 나노미터 D램이랑 그리고 낸드 128단 수율이 회사들 뭐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급 제한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3분기하고 4분기 서버 디램 가격 전망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말씀하셨는데 예. 이 기존 뷰에서 좀 변화가 있는 숫자인가요? 그리고 좀 시장 컨센서스랑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분기는 변화가 없고요. 저희가 서버 디램 가격 마이너스 3% 정도 봤었고 모바일이랑 이런 거 다 합쳐갖고 블렌드 ASP를 플랫 정도로 봤고요. 4분기는 원래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역시 봤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5%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뭐 상당히 뭐 폭이 큽니다. 뭐 마이너스 10%까지 빠진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0%에서 마이너스 10% 이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변종만 연구원입니다. 예, 포스코 최근에 뭐 저희가 철강 업종 좋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분기 프리뷰이면서 2분기 실적을 기대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반등이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시는데 얼마나 올라올까? 정말 V자 반등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과연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견고한 건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실적이 저희가 별도 기준으로 1,030억의 영업 적자 전환을 예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창사 이래 별도 기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럴 단기적으로 2분기 같이 이렇게
코로나 악재가 일방적으로 몰려온 시기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는 4만 원 정도 ASP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동차 쪽 강판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판매량 감소한 것보다도 오히려 프로덕트 믹스가 안 좋아진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연결 기준으로는 한 5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텐데 역시 해외 쪽 철강사들이 실적이 부진할 거기 때문에 연결 부분의 실적 증가, 그러니까 연결 부분에서 더해지는 실적도 크게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분기 배당금을 1,500원을 주면서 작년에 분기 배당금 2,000원 줬었거든요. 그래서 2,000원, 2,000원, 2,000원 3번 주고 연말에 4,000원 줘서 10,000원의 배당금을 줬었는데 이번에 1분기에 1,500원 줬고 2분기도 1,500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분기 1,500원에 연말까지 해도 6,000원 정도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한 3.3% 정도는 나옵니다만 과거에 기대했던 5%에 육박하는 이런 배당 수익률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진행 중인 그 주주환원 정책, 그러니까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함께 고려해서 주주환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3분기, 4분기 좋아지느냐라는 건데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는 영업 적자는 벗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난 1분기 정도로 돌아갈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결로 보면 1분기가 7,050억이 이익이 났었고요. 2분기 저희가 예상하는 게 570억, 3분기는 3,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2분기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지난 1분기 대비로 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섹터들도 다 봐야 되겠지만 경기민간 업종의 이런 이익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옵티팜 발표해 주세요. 나간준 연구원입니다. 네, 옵티팜 의무공표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박테리오파지 수출 지연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제 이지바이오 향으로 사료 첨가지 원료 공급에 따른 박테리오파지 사업 부문 국내 캡티브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필리핀향 수출이 이제 허가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제 태국 쪽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박테리오파지 쪽 수출이 부진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영업 적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제 본업 쪽은 부진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은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4월 이제 휴벳바이오 그리고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제 1차 동물 실험에서 백신 접종 후 3주차에서 중화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이제 형성된 중화항체가 8주차까지 이제 128배 이상 만들어져서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 동물에 백신을 투여한 후에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공격 접종 실험에 도입을 했고요. 이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옵티팜 측은 올해 연말에 영장류 실험을 완료한 후에 내년 연초에 인체 임상을 개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본업 쪽은 부진하지만 코로나19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